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의 우리 증시 올해 마지막 증시를 또 하루 앞둬두고 방향성 찾기에 난망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장시작과 함께 시작된 하방 압력 견디지 못하고 오후장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국자 임무격리 폐지 등으로 인해서 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이 몇몇 지수를 하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또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장초반 하락세 지켜가면서 1260원대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서 고작 이틀 남은 만큼 뚜렷한 방향성을 찾아서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요. 수급 방향 불안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될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산업계를 또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업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1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12월 BSI가 12월 전산업 업황 실적 BSI는 74로 지난달 대비 1포인트 낮아진 74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경기인식 지표인 BSI는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1로 집계돼서요. 2020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에서는 전자, 영상, 통신 장비가 마이너스 6포인트, 화학 물질과 제품이 마이너스 11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컸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6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달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글로벌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선 제조업에 대해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축소된 데다 글로벌 수요도 감소했다며 반도체 수요 축소로 재고가 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건설, 철강 등 전방 산업 업황도 둔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주택 경기 둔화와 유동성 악화로 건설과 부동산 업황이 크게 위축이 됐고 내수 부진에 의해서 소비 심리까지 위축으로 도소매업 BSI도 하락했다며 다만 정보통신 업황 BSI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전산업 업황 전망 BSI는 70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기업들은 다음 달 업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희소식인데요.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도 이제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은 다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기업 심리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또 외국인의 큰손들도 떠나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 큰손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이탈이 좀 심화가 됐습니다. 오늘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13,9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중국인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인데요. 실제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은 11,599명에서 8,972명으로 1년 새 22.7%나 급감을 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때 인천은 중국인들의 투기판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영향 등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금리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것도 하나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을 색출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투기꾼들이 몸을 조금 낮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주춤했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5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줄었습니다. 네, 역시나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이탈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집값 하락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외국인들도 부동산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기 때야 매수가 많지만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수요가 많았는데 입주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매수가 줄었다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입주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라 바로 매각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내년도 시장의 전망대를 살피면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상단이 제한이 된 상황에서 개별 섹터들의 상승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2,28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드론 관련주 그리고 소비주, 전기, 유틸리티 업종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이 저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3% 내린 69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행이나 면세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은 6거래일 만에 현재 매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현재는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199억 원, 외국인은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장중에 이 매수폭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행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오늘 시장에서는 면세 항공 여행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3년 만에 사실상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정부의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의 시설 격리 그리고 3일의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별도의 시설 격리를 거치지 않고 자가 격리 혹은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PCR 검사도 출발 48시간 전에 진행을 해서 음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중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금 열리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현재 7%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4%대, 참 좋은 여행도 현재 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일 테슬라 급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전일 9%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장중 한때는 111달러 선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52주 신저가 새롭게 기록하기도 했고요. 마감은 112달러 선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테슬라의 급락 배경에는 1월까지 이 상하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9일간의 생산 중단은 의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게 된 건데요. 전일 미증시에서도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동반 낙폭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관련주들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LNF가 7% 넘는 낙폭, 첨보는 현재 9%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반도체 한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두 종목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온테크가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격추를 실패한 데 따라 우리 군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드론 부대 창설을 공언했는데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10월 말까지 168억 원 규모의 전기 자전거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국 금융지주는 배당락일이 되자마자 오늘 금융지주들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함께 주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대거 쏟아지게 되면서 8%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은 미국 항암제 개발 기업인 아베오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내년 1분기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1분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이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지수 하락과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내년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이 상당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4%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일약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중국인들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기약 구매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그 소식에 드론과 UAM 관련주가 이틀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현재 주가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신다면요. 예, 먼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죠. 그래서 군당공에서 대응 작전을 펼쳤으나 격추시키지를 못했고, 또 한 대는 이제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이북 지역으로 복귀에 성공한 만큼, 그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드론 관련주들 이후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DTNC, 드론 방어사업본부 운영하는 DTNC는 국내 지역 대공 탐지 레이더와 드론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하고 금일 6,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오늘도 조금 눌리면서 현재 6%대 정도 상승 중이고요. 또 드론 관련주죠. 제인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드론 및 그런 컴퓨터 및 드론 관련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일 상한가 이어서 금일도 굉장히 높은 장대 항봉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22% 상승하면서 5,200원대 형성 중이고요. 또 코콤 저희가 아파트에서 이제 스마트홈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일 텐데, 그런 스마트홈 시스템과 비디오 도어폰, CCTV 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홈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비무장지대, DMZ나 GOP를 비롯해서 국군 중요 시설 경기 시스템을 단독 수주 및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목받아가지고 최근 그 북한의 무인기 사태 수혜주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높은 급등을 했는데 금일 또 상한가에 굳히게 들어가서 현재 6,110원 상한가에서 가격 형성 중이고요. 또 퍼스텍이 있죠, 대표적으로. 방위산업, 방산 관련주로도 뽑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방위사업체에 지정된 이유 T-50이라던가 수리온,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방 관련 체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 통제 장비라던가 냉각 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거래량 없이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이제 흘러가다가 최근 드론 관련주 급부상하면서 전일 급등에 이어서 금일도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그런 상승세 나오면서 한 3,450원대 이런 소폭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드론 관련주들 전체적인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모두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지시로 인한 테마 형성되면서 금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전체적인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이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들 이틀 연속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주가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드론 관련주로 이 관련 거센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살펴보면 특히나 제이현 시스템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21% 넘는 상승률 이뤄가고 있고요. 또 베셀은 17%, 노블 M&B는 9%대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드론 관련주들 기보유자들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요? 베셀, 제이션 시스템, 오늘 코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갖고 있었던 분들 대부분은 좀 손실 구간에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베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베셀은 계열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유일 경항공기 제조사이면서 또 UAM 및 무인항공기 국책과제 수행 중인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 UAM 이후 테마 이후 한번 형성이 된 적이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상승세를 타다가
22년 하반기 지수 하락에 따라 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금일 물론 갭 상승하며 시작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라 볼 수 있고요. 또 재료 가치나 이번 드론 부대 창설 관련해서 뭐 재료 가치나 기술 가치도 굉장히 높은 기업인 만큼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10,000원 이상 들고 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컴퓨터 기기 및 뭐 통합 배선 솔루션, 뭐 드론, VR 기기 등 IT 제품 등을 판매 리스하는 부분과 또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온라인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부분으로 사업이 나눠지는데 거의 뭐 IT 제품 판매가 매출 비중이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실적 부진 및 그런 고평가 논란으로 계속적인 하락세로 인한 바닥 형성과 동시에 적자 전환을 했지만 이번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강하고 단순히 단기 테마로 나올 재료는 아니기에 아무래도 관련성이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경기 턴어라운드와 함께 향후에 이제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함께 좀 전반적인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 2%대의 큰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강한 만큼 일단은 홀딩하면서 6,000원 이상 노려볼 만하다 보고요. 다만 금일 이후 다시 4,500원대 아래에서 좀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끊고 뭐 수급적 조정인지 재료 소멸인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4,500원 이상에서 지속 주가가 형성된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역시 보면서 홀딩하면서 6,000원 이상 한번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배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목표 가격 10,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500원 라인 지지선으로 잡고 계속해서 반등 추세 보인다면 6,000원까지 목표 가격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편 퍼스텍은 또 국가 방위 사업체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 DTNC의 드론 방어 사업 본부는 영국의 BSS의 또 파트너 사이기도 한데요. 이 향후 드론 조기 창설이 또 방안이 가시가 된다면 어떤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주가 전망과 함께 짚어봐 주시죠. 먼저 지금 언급드린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뭐 어디 하나가 더 부각받는다 뭐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고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먼저 퍼스텍 같은 경우에 국내의 단일 산업부인 방위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죠. 그래서 국가 방위 산업체로 지정한 이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헬기, 수리온 그리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던가 유도무기, K9 자주포 이런 등 국방 체계 사업에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둔 만큼 퍼스텍의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즉 방위 산업에 직접적 관련주면서 드론 개발 역시 직접적 관련주라는 점에서 향후 기술력이나 관련성이 좀 더 부각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 역시 계속적 흑자 기업인 만큼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갖춘 기업이라 보여지고요. 때문에 최근까지 하락은 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세로 보이고 향후 지수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개별 이슈 지속 살아있는 만큼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TNC도 마찬가지로 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자파 시험 인증 사업을 원래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그 외에도 우주항공 방위 산업 분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드론 방어 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처럼 영국 BSS사의 파트너로 국내 지역 대공 탐지 레이더 및 드론 방어 시스템 등을 독점 판매, 정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드론 침공 사태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테마가 더 급격히 형성된 부분을 봤을 때 감안한다면 앞으로 정부 주도적인 좀 더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역시 금년도 영업이익 적자 전환으로 하락을 면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국방 수요와 함께 강한 테마 및 성장성이 좀 확대 평가되어서 계속적인 좀 상승세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퍼스텍과 DTNC에 대해서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과 드론 관련주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또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상승세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DTNC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관련한 기업인 만큼 또 수혜주로 부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또 앞서서는 또 기보유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신규 접근자의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을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추가 상승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노려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드론 관련주들은 드론 부대 창설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주도의 방위 산업 테마가 형성되는 점. 두 번째로는 UAM, 즉 도심항공 교통 부분에서도 수혜주가 될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 뭐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게 단기적으로만 나올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 관점으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최근에 차트적으로 계속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드론 관련해가지고 또 UAM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북한 드론 리스크가 실제 부각이 되었고 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적 여론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UAM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때 큰 테마였죠. 아직도 그 테마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하나로 벌써 국토부와 국내 대기업에서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은 지금 실제로 드론 항공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퇴근도 드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신규 접근을 고려하는 분들 위해서 탑픽 종목도 좀 하나를 뽑자면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방위 산업과 드론 UAM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가장 맞는 종목 중 하나가 저는 퍼스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은 실제 퍼스텍은 방위 산업, 특히 미사일 유도무기, 자주포 등의 다양한 방위 산업과 함께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정부에서 드론 부대 창설한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카메라랑 프로펠러만 될 것은 아니고 여기다가 다양한 유도무기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퍼스텍은 대표적인 방위산업의 그 수혜주라 볼 수 있고요. 또 UAM 부분에서도 드론 생산 개발하는 자회사를 둔 만큼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UAM 관련 이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드론 규제도 좀 앞으로 해제하고 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미래 UAM 관련 이슈들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흑자 기업으로 경기 하반기에도 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저가에서 한번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에 한번 탑픽 종목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데스의 박책민 이사와 함께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항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연준이 참고를 하는 핵심 물가 지표라고 하는 또 이
PC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네.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근원 PCE라고 그러죠. 근원 PCE 물가도 지금 예상치보다 지난달 수치가 낮게 나왔고요. 원래 연준이 올해 말에 4.8% 봤는데 뭐 지난달에 4.7%가 나왔으니까 한번 4.6%면 한 달 전에 봤던 것보다도 지금 올해 목표치를 좀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두 달 전 봤던 것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사실 지난 6월에 9.1%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7.3%까지 내려왔는데 잘하면 다음 달에 6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2월치 발표 내년 1월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가장 안 좋은 고비는 넘겼는데 문제는 조금 더 떨어져야죠. 조금 더 빨리 떨어져 줘야 좀 긴축이 조기에 멈추고 기준금리도 내년 3월로 5.0% 상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말 연초에 물가 지표로 다시 한번 재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현재 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의 3분기 이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은 3.2%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또 미증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소 경직된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비교적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벌 증시 침체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긴축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종 금리가 5%든 아니면 5.25%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내년 전체로 또 높은 기준 금리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 동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릴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나눴듯이 물가가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는 뭐 택도 없고요. 네. 내년도 이맘때쯤 가도 연준의 목표치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의 근원 PCE 물가를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해가 또 바뀌어서 2024년은 돼야 네. 지금 도달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높은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장이 가장 큰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정적인 변수고요. 영향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안 좋아요. 네. 전 세계 경제가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에 조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이 조금 안 좋으면 미국이 좋고 또 미국이 안 좋으면 유로존이 좋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경기 순환이 나타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조금 경기 사이클이 동조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내년에 전체적인 모든 국가가 동시에 경기 후퇴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도와주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두려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돈을 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국간이 지금 고갈돼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서 통화 정책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정부가 또 재정 정책으로 딱히 펼칠 수 있는 묘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후퇴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겪어야만 될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올 한 해 힘들었던 정말 증시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또 종조화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일단은 침체를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 한 해 증시 또 상당한 조정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시름도 컸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코스피 등락률이 이 G20 중에서 19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흥국 증시와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또 크게 낙폭을 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신흥국 중에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 아르헨티나 또 많은 그 자원 생산국 쪽에 뭐 오펙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거의 신고치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자원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신흥국은 뭐 예외고요.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는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왜 안 좋았냐? 환율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개선돼서 수출이 조금 좋아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 환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보다 더 떨어졌죠, 엔달러가. 그런 식으로 조금 환율 하락의 효과를 베네핏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인도 주가는 올랐는데 왜 코스피는 떨어졌을까? 인도도 전 세계 에너지 1위 수입국이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인데 인도 주가는 굉장히 플러스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인도는 러시아산, 우랄산 석유를 굉장히 원유를 싼 가격에 뭐 추정컨대 배럴당 한 60불대에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주요 경기를 부양하는 부양 효과가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환율에 높은 명목 가격의 원유를 환율 하락분까지 더 더해서 지불해서 조금 비싼 가격의 원유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좀 주름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죠. 중국 수출이 안 좋았고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안 좋았고, 또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상 지금 하강하면서 디램 가격이 빠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과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G20에서 19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또 제조업 기반의 또 수출 중심의 나라인 만큼 그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환율과 원유 수입의 가격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올 한 해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한 해간 과도한 낙폭을 보였던 업종과 실제 이 성장성에 비해서 다소 과도한 상승을 기록했던 업종들 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는 업종별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특히 지금 시점에서 연말 시점에서 조금 그 밸류에이션이 업종의 차이보다는 업종 내에서의 차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혹은 스타일별로도 성장주와 가치주, 대형주와 중소형주, 수출주와 내수주, 제조업종과 금융 서비스 업종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나누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종목별 밸류에이션 차이, 또 종목별 성과 차이, 또 종목별 좀 오래 쭉 이어져온 주가 흐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조금 변별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다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뭐 약간 뭐 태조 이방원 계열의 성장형 실적주가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좀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요. 대형주이면서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가장 올해 화끈하게 올랐던 종목일수록 퍼포먼스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PR이 뭐
50배, 100배 혹은 네. 이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같은 업종 안에 성장 업종이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진 쪽은 좀 중소형주 계열의 조금 세컨더리 업종이죠. 그래서 모든 테마성 어쨌든 테마 중에서 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투자를 접근할 때 조금 뭐 이렇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보다는 같은 성장 업종군이라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차분해지는 올해 조금 소외되었던 성장주가 내년도에는 역으로 조금 더 상대적인 주식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올해 이 낙폭을 확대했던 업종이 좀 내년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업종, 성장주 중에서 좀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뭐 향후 2, 3년간 2차 전지가 가장 성장성이 돋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은 뭐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아무튼 계열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또 네옴시티 쪽이 뭐 일회성 테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계속 내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이 뭐 소외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한 2, 3년간은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유로존이 러시아 때문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 어쨌든 전환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신재생 이런 쪽에 좀 발빠른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탈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쪽이 계속 테마로 존재할 수 있고요. 방산업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은 내년도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런 테마성 주가보다는 변별력 없이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합니다. 그렇게 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밸류에이션이 좋든 안 좋든 주가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내년도 어느 시점인가 그러면 뭐 모든 종목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일 텐데 그 이후에 조금 랠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옥석 가리기로 네. 성장 실적주가 좀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들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뭐 네온시티 관련주와 뭐 방위산업주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올 한 해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도 군데군데 많이 나왔는데 네. 네온시티 관련주 2, 3년간 좀 향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목에 또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수가 의미 있게 상승한다 그러면 뭐 지금 차별화 장세보다는 동반 상승 장세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림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쨌든 전체적인 뭐 저는 상저하고로 보는데 2분기 정도의 저점을 찍고 만약에 좀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아간다면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면 2020년 초에 보였던 V자 형태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나이키형 오른쪽 꼬리에 어쨌든 기울기가 낮은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상승 추세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곳곳에 눌림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의 반등장에서는 좀 업종 불문 뭐 시세 불문, 네. 테마 불문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옥석 가리기에서는 지금 네온시티 관련주를 포함해서 네온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뭐 다 올라갈 일은 없겠죠. 네. 뭐 건설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핵심주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고 한국에서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건가. 그리고 지금은 사실 네옴시티 자체 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뭐 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다 그게 과연 진행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두 개의 이 불확실성이 풀릴 때 아무래도 주도주 그 안에서의 업종에서의 주도주도 좀 슬림화되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의 종목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조금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1월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뭐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고 긍정적인 말씀도 드렸는데 당장 1월은 뭐 1월 중하순부터 올해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기간이고 이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기업들이 2023년 새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할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미장이나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실제로 기업 이익이 후퇴하기 때문에 코스피 순이익도 아마 지금 올해 195조에서 내년도에 한 145조, 한 2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EPS도 한 20% 정도 뒷걸음질 칠 거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실적 후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1, 2, 3월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위험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면서 연말 연초를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가지수를 좀 줄이고 PR이 높은 종목이나 좀 부채 부담이 높은 종목, 고부채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런 4분기 실적 시즌을 잘 넘긴다면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게 3월이 중국 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지금 일어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조금 경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어쨌든 경제 지표로 나오기 시작하는 네. 게 이제 내년 봄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경기 회복에 대한 서광이 경기가 침체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희망이 깃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한두 개씩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기까지 조금 잘 버티기 작전을 겨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종목별의 위험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ER도 중요하겠고 이 부채 부담도 살펴봐야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앞서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 완화 정책이 또 봄쯤에 이 결과물이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중국 증시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보신다면요.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조금 덜 경기 침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반대로는 지금 바닥에서 구리 가격이 25% 올랐듯이 유가 상승을 견인한다든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안정 기조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잘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거를 오히려 되돌리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러한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는 수요 위축을 조금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뭐 단기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다시 물가는 잡히고 중국 경제가 조금 세계 경제의 하강을 조금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금 붙들어주는 이제 그런 구원투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국내외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